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정말 날씨가 흐리네요. 아침부터 이게 해가 뜬 게 맞나 아닌가 하고 밖을 봤더니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그친 것 같고 매미가 우는 소리만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그런 월요일이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퇴근 시간에는 그나마 그래도 좀 비가 잦아들기를 기도하면서 제인 에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존에게 제인 에어가 일자리를 부탁했는데 세인트 존이 일을 만들었죠. 네, 일을 구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해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있어 주기를 부탁한다. 그래서 학교 옆에 작은 보금자리, 조그만 집이 딸린 곳으로 이제 제인 에어가 가게 되는 그런 챕터입니다. 제5장. 나의 집은, 마침내 찾은 내 보금자리는 작은 시골집이다. 작은 방은 벽에 하얗게 회칠이 되어 있고 바닥에는 모래가 깔려 있다. 페인트 칠이 된 의자 4개와 탁자, 시계가 있고 찬장에는 크고 작은 접시들 2-3개와 네덜란드 델프산 찻잔 세트가 들어있다. 위층은 넓이가 부엌과 같았는데 전나무 침대와 장롱이 있다. 장롱은 작지만 옷이 몇 벌 안 되어서 공간이 남아돌았다. 상냥하고 인심 후한 친구들이 필요한 옷가지들을 적당히 챙겨주어서 옷이 늘어나긴 했지만 말이다. 저녁이다. 한여일을 해주고 있는 고아 소녀한테 수고했다는 사례로 오렌지 하나를 주어서 보냈다. 나는 이제 난로가에 혼자 앉아있다. 오늘 아침 마을 학교가 문을 열었다. 학생은 20명이었다. 그 가운데 3명만이 글을 읽을 줄 안다. 쓰거나 계산을 할 줄 아는 학생은 아무도 없다. 서너 명은 뜨개질을 하고 2-3명은 바느질을 조금 한다. 학생들은 아주 심한 사투리를 쓴다. 학생들과 나는 아직 서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몇몇은 무지할 뿐 아니라 무례하고 거칠고 고집불통이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말을 잘 듣고 배우고 싶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 엿보인다. 차림새가 투박한 농부의 딸들도 아주 귀한 집 자제와 똑같은 인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명문가 자식들뿐 아니라 이 아이들의 가슴에도 타고난 우수함과 세련됨, 지성, 상냥한 감정들의 싹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싹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 일을 해나가다 보면 분명 보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내 앞에 펼쳐진 삶이 아주 즐거울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능력을 발휘한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충분할 만큼 낙이 생길 것이다. 오늘 아침과 오후 저기 있는 횡댕그렁하고 초라한 교실에서 보낸 시간 동안 나는 기분이 좋고 안정되고 만족스러웠는가? 나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나는 조금 쓸쓸했다. 그래, 어리석은 생각이긴 하지만 미천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방금 내디딘 이 한 걸음으로 사회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기는커녕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웠다. 내 주위에서 보고 들리는 것이 하나같이 무지하고 가난하고 조잡해서 몹시 당황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나 자신을 너무 미워하고 경멸하지 않으련다.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있고 잘못을 안다는 것은 크게 발전한 것이다. 나는 그런 감정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내일이면 조금이나마 그 감정들을 이겨낼 것이다. 2-3주만 지나면 상당히 누그러질 것이다. 몇 달이 지나면 학생들이 발전하고 향상되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면서 혐오감 대신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한편 나는 내게 질문을 던졌다. 어느 쪽이 나은가? 유혹에 굴복하고 정열에 귀를 기울이고 고통스러운 노력도 몸부림도 없이 비단으로 만든 덫에 걸려 그 덫을 뒤덮은 꽃 위에서 잠이 들고 남쪽 나라의 호화로운 별장에서 잠이 깨는 것. 프랑스에서 로체서씨의 정부로 살면서 내 시간의 절반 동안은 그의 사랑으로 황홀해하는 것이 나은가? 로체서씨는 그래. 그분은 한동안은 나를 극진히 사랑해 주었을 것이다. 로체서씨는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리라. 아름다움과 젊음과 우아함에 받쳐진 그 달콤한 경의를 나는 다시는 받아보지 못하리라. 어느 누구도 내가 이런 매력들을 지니고 있다고 봐주지 않을 테니까. 로체서씨는 나를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했다. 다시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를 떠돌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기분인가? 마르세유의 바보 천국에서 노예로 사는 것. 1시간 동안 거짓 행복에 들떠 있다가 다음 순간 후회와 치욕에 쓰디쓴 눈물로 목이 메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영국의 건강한 내륙에 있는 쾌적하고 호젓한 산에서 자유롭고 정직하게 마을 학교 선생으로 사는 것이 더 나은가? 그렇다. 도덕적 원칙과 법을 굳게 지키고 광포한 순간에 정신나간 충동들을 비웃으며 억눌렀던 것이 지금은 옳았다고 느낀다. 하느님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해질 무렵 생각이 여기에 이르렀을 때 나는 일어나 문가로 가서 추수철에 해지는 풍경과 집 앞에 있는 조용한 들판을 바라보았다. 학교와 함께 있는 이 집은 마을에서 800m쯤 떨어져 있었다. 새들이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들판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이 행복해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울고 있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왜 그랬을까? 주인한테서 나를 떼어놓은 운명 때문이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이었다. 내가 떠나서 절망적인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을 로체서 씨 때문이었다. 로체서 씨는 지금쯤 그 슬픔과 분노 때문에 옳은 길에서 멀리 벗어나 원래대로 돌아갈 희망마저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아름다운 저녁 하늘과 인적 드문 모턴 골짜기에서 얼굴을 돌렸다. 인적이 드물다고 한 것은 내 쪽에서 보면 골짜기 나무들 속에 반쯤 숨어있는 교회와 목사관 말고는 눈에 띄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자인 올리버 씨와 그 딸이 살고 있는 베일 저택도 지붕만 보였다. 나는 눈을 가리고 돌로 된 문틀에 머리를 기댔다. 하지만 목초지와 나의 작은 정원을 분리시켜주는 작은 문 근처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이내 고개를 들었다. 세인트 존의 포인터 존 카를로가 대문을 코로 밀고 있고 세인트 존이 팔짱을 낀 채 대문에 기대서 있었다. 세인트 존은 이마살이 찌푸리고 엄숙하다 못해 언짢아 보이는 눈빛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들어오라고 했다. 아니요, 오래 있지는 못해요. 동생들이 당신한테 남긴 작은 꾸러미를 갖다 주러 왔어요. 아마 물감 상자랑 연필과 종이인 것 같소. 나는 다가가서 받아들었다. 반가운 선물이었다. 내가 다가가는 순간
세인트 존은 엄한 눈초리로 내 얼굴을 살펴보는 것 같았다. 분명 눈물 자국이 또렷이 남아있었을 것이다. 세인트 존이 물었다. 첫날 수업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있으면 학생들과 아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의 숙소가, 이 집과 가구가 기대에 못 미쳤나요? 사실 빈약하긴 해요. 하지만 나는 말을 가로막았다. 이 집은 깨끗하고 비바람도 막을 수 있어요. 가구도 편리하고 충분해요. 보는 것마다 고마운 마음이 들지 실망스럽지 않아요. 양탄자와 소파와 은접시가 없다고 해서 섭섭해할 만큼 어리석은 감각주의자는 결코 아니에요. 게다가 5주 전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거지이자 떠돌이였죠. 지금은 아는 사람도 있고 집도 있고 일자리도 있어요. 하느님의 자비로움과 친구들의 너그러운 배려와 제게 주어진 몫의 넉넉함에 놀랄 뿐이에요. 불만은 조금도 없어요. 하지만 고독이 가슴을 짓누르지 않아요. 이 집은 아무도 없고 컴컴하군요. 아직은 평온한 느낌을 즐길 시간이 거의 없었고 외로움 때문에 안절부절 못할 시간은 더욱 없었어요. 좋아요. 당신이 말한 대로 만족스럽길 바랍니다. 어쨌든 당신은 분별력이 있어서 깨닫게 되겠지만 롯의 아내처럼 우유부단한 두려움에 빠지기에는 아직 일러요. 당신이 무슨 일로 떠나왔는지 모르지만 뒤를 돌아보고 싶게 만드는 모든 유혹에 단호히 저항하세요. 적어도 한동안은 지금 맡고 있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세인트 존은 계속해서 말했다. 타고난 성향을 통제하고 전성을 바꾸기란 힘들지요. 하지만 나는 경험을 통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셨지요. 그리고 얻을 수 없는 양식을 우리의 힘이 요구할 때, 따라가기 힘든 길을 우리의 의지가 애써 따라갈 때, 우리는 굶주릴 필요도 없고 절망에 빠져 멈춰설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정신은 간절히 맛보고 싶어 하던 금주된 음식만큼 순수한 다른 양분을 찾으면 되지요. 그리고 모험을 좋아하는 발은 어쩌면 더 거칠고 험할지도 모르지만 운명이 가로막고 있는 걸 못지않게 넓고 고든 길을 개척하면서 나아가면 되지요. 1년 전에 나는 성직에 잘못 들어온 것 같아 몹시 불행했습니다. 늘 똑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지겨워서 죽을 것 같았지요. 좀 더 활동적인 세상의 삶을, 좀 더 자극적인 문학 쪽의 일을, 화가와 작가와 웅변가의 운명을 간절히 바랬지요. 어떤 일이든 목사일보다는 좋았어요. 그래요. 정치가와 군인의 심장이, 영예를 신봉하고 명성을 사랑하고 권력을 갈망하는 자의 심장이 내 목사복 아래서 뛰고 있었어요. 나는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서 바꾸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둠과 투쟁의 시기가 지나가고 빛이 비치고 구원이 내려왔어요. 갑갑했던 생활 앞에 갑자기 끝없는 평원이 펼쳐지고 내 능력을 떨치고 일어나서 온 힘을 끌어모아 날개를 활짝 펴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날아오르라는 하늘의 부름이 들려왔지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먼 나라로 가서 그 사명을 잘 전파하려면 군인과 정치가와 웅변가한테 필요한 최상의 자질인 기술과 힘과 용기와 웅변이 모두 필요하지요. 이 모든 것이 한데 모여야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선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정신 상태가 변했지요. 모든 능력을 속박하고 있던 족쇄가 떨어져 나가고 쓰라린 상처가 남았어요. 그 상처야 어차피 시간만이 고쳐줄 수 있는 거지요. 아버지는 내 결정에 반대했지만 이제 돌아가셨으니 싸울 장애물도 없어요. 몇 가지 일을 처리하고 못한 목사직을 이을 사람이 오고
한두 가지 얽힌 감정을 풀거나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 감정과의 싸움은 인간의 약점과 치르는 마지막 싸움으로. 나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이겨내리라 맹세했으니까요. 그러고 나면 유럽을 떠나 동양으로 갈 겁니다. 세인트 존은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을 마쳤을 때 나를 보지 않고 저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해를 바라보았다. 세인트 존과 나는 작은 대문에서 들판으로 나가는 길을 등지고 있었다. 풀이 우거진 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 자리에서는 골짜기를 흐르는 물소리만이 잔잔히 들려왔다. 그러니 은방울이 구르는 것처럼 낭랑하고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우리가 깜짝 놀란 것도 당연했다. 안녕하세요, 리버스 씨. 안녕, 카를로. 당신의 개가 친구를 더 빨리 알아보네요. 카를로는 제가 들판 저쪽에 있을 때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흔들었는데 당신은 지금도 등을 돌리고 계시네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세인트 존은 그 은방울 같은 목소리가 처음 들렸을 때 마치 머리 위에서 구름을 가르고 천둥이 친 것처럼 흠칫 놀랐지만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여전히 똑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아까처럼 문 위에 팔을 올려놓은 채 얼굴을 서쪽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세인트 존은 자로잰 듯 신중하게 돌아보았다. 세인트 존 옆에 환영이 나타난 것 같았다. 1미터도 안 되는 곳에 눈처럼 하얀 옷을 입은 아가씨가, 젊고 우아한 아가씨가 나타났다. 몸매는 풍만하면서도 우아했다. 허리를 숙여 카를로를 쓰다듬어 주고 나서 고개를 들고 긴 베일을 뒤로 젖혔을 때 세인트 존의 시선 아래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얼굴이 피어나 있었다. 완벽한 아름다움이란 강한 표현이다. 하지만 이 표현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겠다. 엘비언의 온화한 풍토가 빚어낸 어떤 얼굴보다도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면 습기 찬 강풍과 물기 어린 하늘이 일찍이 피워내고 보호한 것들 가운데 가장 순수한 장미와 백합의 색깔을 보면 완벽한 아름다움이라는 말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매력도 부족하지 않고 어떤 결점도 보이지 않았다. 생김새가 섬세하고 균형 잡힌 얼굴이었다. 아가씨는 아름다운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크고 까맣고 짙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늘을 들이운 긴 속눈썹이 아름다운 눈을 부드럽게 매혹적으로 감싸고 있었고 연필로 그린 눈썹은 아주 또렷했으며 희고 매끈한 이마는 색조와 빛이라는 활기찬 미적 요소들과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었다. 갸름한 뺨은 싱싱하고 매끄러웠다. 입술도 붉고 싱싱하고 건강하고 예뻤으며 치아도 고르게 나 있고 빛이 났다. 가운데가 살짝 파인 턱, 장신구가 필요 없는 윤기 나는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 한마디로 이 아가씨는 이상적인 미를 이루는 모든 장점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서 경탄했다. 진심으로 숭배했다. 자연은 분명 그 아가씨만 유달리 예뻐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평소에는 인색한 새엄마처럼 선물에 인색하지만 자신이 귀여워하는 이 아가씨한테는 아낌없이 선물을 주었다. 세인트 존은 이 지상의 천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세인트 존이 그 아가씨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자연히 그 점이 궁금했고 당연히 그 답을 찾으려고 세인트 존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세인트 존은 이미 그 요정한테서 눈길을 돌려 대문 옆에 자라는 수수한 데이지꽃 무더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좋은 저녁이에요. 하지만 혼자 밖으로 나오기에는 늦은 시간이에요.
세인트 존은 꽃잎이 닫힌 하얀 데이지 꽃을 발로 짓이기면서 말했다. 아, 저는 SC에 있다가 오늘 오후야 집에 왔어요. 아빠가 당신이 학교를 새로 열었고 새 선생님도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나서 모자를 쓰고 새 선생님을 보러 골짜기를 달려왔지요. 이분이에요? 아가씨는 나를 가리켰다. 세인트 존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모턴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가씨가 나한테 물었다. 솔직하고도 순진한 말투가 어린애 같긴 했지만 부침성이 있었다. 그러길 바랍니다. 좋아할 만한 점도 많고요. 학생들은 기대만큼 말을 열심히 듣던가요? 네, 아주. 집은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내가 살림살이를 좀 갖다 놓았는데 괜찮았나요? 아주 좋았어요. 제가 뽑아서 보낸 앨리스 우드는 선생님의 시중을 잘 들어주던가요? 네, 정말로 잘 뽑으셨어요. 말도 잘 듣고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씨가 바로 부유한 상속녀인 올리버 양이었다. 그토록 큰 자연의 선물을 받은 것도 모자라 부의 선물까지 받다니. 올리버 양은 얼마나 대단한 행운의 별자리 아래서 태어난 것일까? 올리버 양이 덧붙였다. 가끔 저도 가르치는 걸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을 찾아오는 것도 기분 전환이 될 거예요. 저는 변화가 좋아요. 리버스 씨, 저는 SC에서 아주 즐겁게 지냈어요. 어젯밤, 아니 오늘 새벽에 2시까지 춤을 추었죠. 폭동 때문에 군대 연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었는데 장교들이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을에 칼 가는 젊은이나 가위 장수들은 거기에 비하면 창피할 정도예요. 세인트 존은 한순간 아랫입술이 비죽 튀어나오고 윗입술이 일그러지는 것 같았다. 세인트 존은 데이지 꽃에서 눈을 돌려 올리버 양을 바라보았다. 웃음기 없이 탐색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눈길이었다. 올리버 양은 다시 까르르 웃음으로 대답했다. 그 웃음소리는 올리버 양의 젊음과 장밋빛 뺨과 보조개와 반짝이는 눈과 잘 어울렸다. 세인트 존이 심각하게 묵묵히 서 있기만 하자 올리버 양은 다시 카를로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올리버 양이 말했다. 카를로는 저를 사랑해요. 친구한테 엄격하게 굴거나 거리를 두지도 않아요. 말을 할 줄 안다면 입을 꼭 다물고 있진 않을 거예요. 올리버 양이 젊고 금욕적인 개 주인 앞에서 타고난 우아한 태도로 몸을 숙인 채 개의 머리를 토닥이고 있을 때 개 주인의 얼굴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엄숙한 눈이 갑자기 불길에 녹아버리고 저항할 수 없는 감정이 언뜻 스쳐갔다. 그렇게 얼굴에 붉은 빛이 돌자 세인트 존은 올리버 양이 여자로서 아름다운 건 못지않게 남자로서 아름다웠다. 세인트 존의 가슴은 커다란 심장이 독재적인 속박에 넌더리가 나서 의지를 거슬러 부풀어 오르고 자유를 얻기 위해 힘차게 도약을 하려는 것처럼 한 번 들썩했다. 하지만 세인트 존은 마치 단호한 기수가 뒷다리로 선 종마의 재갈을 채우듯이 들썩이는 가슴을 억눌렀다. 올리버 양의 부드러운 구애에도 대꾸하지 않고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올리버 양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아빠가 당신이 요즘 통 오지 않는다고 하세요. 이러다가 베일 저택에서 모르는 사람이 되겠어요. 오늘 저녁도 아빠 혼자 계시는데 몸이 별로 좋지 않으세요. 저랑 같이 아빠한테 가실래요? 세인트 존이 대답했다. 아버님을 찾아뵙기에 적당한 시간이 아닙니다. 적당한 시간이 아니라니. 분명히 적당해요. 아빠에게 말벗이 가장 필요할 시간이거든요. 공장도 문을 닫고 할 일도 없으세요. 리버스 씨, 같이 가요. 왜 그렇게 수줍고 침울한가요? 올리버 양은 세인트 존의 침묵 때문에 생겨난 공백을
스스로 메웠다. 올리버 양은 자기한테 놀란 듯이 아름다운 곱슬머리를 흔들며 소리쳤다. 깜빡했어요. 어쩜 이렇게 생각 없이 들떠만 있었을까? 용서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다이애나와 메리가 떠나고 무어하우스도 닫혀 있어서 외로운 거죠? 정말 안 됐어요. 저랑 같이 아빠를 만나러 가요. 네? 오늘은 안 됩니다, 로자먼드 양. 안 돼요. 세인트 존은 마치 자동 인형 같았다. 그렇게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세인트 존 자신만이 알 것이다.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하신다면 그냥 갈게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네요. 벌써 이슬이 내리고 있으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올리버 양이 손을 내밀었다. 세인트 존은 손을 살짝 댔을 뿐이었다. 안녕히 가세요. 세인트 존은 메아리처럼 공허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올리버 양이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곧 돌아왔다. 올리버 양이 물었다. 괜찮으세요? 그렇게 물을 만했다. 세인트 존의 얼굴은 올리버 양의 옷처럼 새하였다. 괜찮습니다. 세인트 존이 똑똑히 말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대문가를 떠났다. 올리버 양이 한쪽 길로 가고 세인트 존은 또 한쪽 길로 갔다. 올리버 양은 요정처럼 사뿐사뿐 들판을 내려가면서 2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세인트 존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성큼성큼 가버렸다.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있던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희생하는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다이애나는 자기 오빠를 가리켜 죽음처럼 냉혹하다고 했다.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여기까지가 제5장입니다. 과연 올리버 양과 세인트 존 어떤 사이일까요? 이 대목만 봐도 누가 누구를 얼마나 더 좋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리버 양은 사뿐사뿐 들판을 내려가면서 2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세인트 존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성큼성큼 가버렸다. 올리버 양이 너무너무 좋아하네요. 그쵸? 그리고 아빠가 편찮으시고 아빠에게 말벗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같이 가요 라고는 했지만 아빠는 핑계고 사실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금 올리버 양의 시선과 대화들을 따라가다 보면 오로지 세인트 존과 함께 하고 싶고 우리 집에 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아쉬운 거죠. 그래서 아빠 핑계를 대면서라도 함께 집까지 걸어가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함께 세인트 존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올리버 양은 이렇게 세인트 존을 사모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 세인트 존의 그 긴 고백이 있었죠. 이 세인트 존이 사실 낯선, 아직 그렇게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그 정체를 알지 못하는 제인 에어라는 여성에게 자신의 긴 속마음을, 내 히스토리를 그렇게 주절주절 그렇게 늘어놓을 수 있었다는 건 아마도 세인트 존 성격에 그럴 수 있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 결코 아닌데 아마 세인트 존의 눈에 제인 에어는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성실하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올리버 양처럼 돈이 많고 타고나기를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었던 여성들과는 좀 다르게 본 것 같아요. 내 깊이, 내 심연에 있는 그런 깊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목사복 아래에 있었던 꿈틀거리는 그런 열망과 하고 싶었던 유혹들을 내가 꾹꾹 누르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선교사였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내가 다시금 태어나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런 나의 장대한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 여자분은 이해할 것이다. 말이 통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인 에어에게
이렇게 고지식하고 어렵고 정말 죽음처럼 냉혹한 세인트 존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대방이 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해봤자야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굳이 이런 말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아마 세인트 존의 누이들도 세인트 존 오빠의 오라버니의 이런 깊은 속내와 그 고민의 시간들을 아마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세인트 존의 성격상 그냥 혼자 삭히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내고 그냥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결론만 얘기할 스타일이지, 내 안에 그 드는 상념들과 고민의 과정들을 다 이 누이들에게 나누고 함께 상의하거나 나의 감정을 공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제가 요즘에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여러 저랑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하고 한 편을 정해서 같이 보고 그 중에 한 인물을 제 내담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거는 뭐 자유예요. 누구나 이 사람을 정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정할 수도 있고 굳이 주인공을 내담자로 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 영화 속의 그 인물이 나를 찾아오는, 상담하러 오는 내담자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인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고 몇 남 몇째 중에 몇째고, 그리고 어떠한 주호소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삶에서 일상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인물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던져줄 만한 로고 힌트, 질문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처음 그 생각을 하게 된 그 시작이 기억이 난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사건이었는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 내담자가 스스로 삶의 이유와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해가는 그런 상담의 구조화를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로 보는 심리학 혹은 드라마로 읽는 심리학, 이렇게 그 주제를 정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히 한국 드라마 정말 너무 웰메이드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대사들이며 또 그 주변 인물들과의 어떤 그 유기성이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정말 어딘가에 살아있을 법한 어딘가에 진짜 있을 법한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선택한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어둡고 암울하고 뭔가 힘든 내용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로맨틱 코미디, 오로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얘기만 좋아하는데 사실 이 스터디 공부가 아니었다면 제가 그 드라마는 절대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숙제가 나의 아저씨였고 그 중에 인물을 하나 선정을 해서 제가 상담자가 되고 그 분이 내담자가 돼서 제가 상담을 구조화하는 것이 숙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됐는데, 제가 선정한 인물은 박동훈 부장님이었어요. 네, 박동훈 부장님을 제 상담실에 찾아온 내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를 조명을 하면서 그분이 10회기의 상담이 끝나고 나서 일상을 좀 더 편안하고 보다 좀 즐겁게, 문제가 있더라도 그럭저럭 넉넉하게 잘 처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을 좀 기르는 것에 상담의 목표를 두고 제가 그 상담을 구조화해 보았습니다. 너무 재밌고 되게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소년법이 굉장히 강화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그랬던 사람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그 수위가 결코 낮지 않고, 그리고 그 범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 때문에, 그 피해자 때문에, 그 가해자 때문에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아픔이 평생 가는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이건 아이라고, 어리다고 10대라고 봐줄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 호통판사 천종우 판사님의 책을 읽고, 그리고 나의 아저씨도 보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너무나 많은 살아있는 생생한 그 상담 사례들을 접하면서 저희 남편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저런 어린 시절에 노출이 돼 있었다면, 우리를 둘러싼 부모나
혹은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우리를 양육하지 않아서, 양육하지 못해서 우리가 친척집이나 보호소를 전전긍긍하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아마도 우리도 지금 저 아이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성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이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태어나면 사랑받고 보호받고 위로받고 그래야 하는 아이들인데 울타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한 범죄 조직에서 원하는 대로 거기에서라도 내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 범죄인 줄 알면서 그 아이들도 두려운데 그 안에서라도 소속이 되고 싶어서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또 아무 데도 없으니까 갈 곳이.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휘말리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소년 재판에 넘겨졌을 때 부모들이 내 아이 아니다. 그냥 소년원으로 넘겨줘라. 나는 선처를 그렇게 구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하네요. 혹은 아이의 재판에 나타나지도 않아서 아이들이 변호를 받을 기회조차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천종호 판사님이 쓰신 그 책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되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내 아이가 잘 자란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사회적인 함께하는 그 공감대, 의식, 그런 것을 형성하면서 어른들이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쵸?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 간식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노티드 우유크림 도넛이고, 그리고 제가 진하게 내린 아이스 핸드드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거 한번 또 소개해드리려고요. 제가 어제도 성경책을 읽다가 제 마음에 이렇게 오는 부분을 이 툴러에서 뜯어가지고 한 줄씩 붙였는데요. 유용하게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제 책에도 줄을 치면서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책들은 한 번 읽고 제가 알라딘에 팔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낙서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만나게 된 게 바로 이 툴러라는 제품인데요. 여기 끝부분은 접착제가 없고,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은 조금 그 포스트잇 같이 끈적하진 않지만 약간의 접착력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제가 좀 마음에 오는 부분에다가 라인을 붙여놓고 이렇게 덮으면 여기 보이시죠?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에는 아무런 그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라인에는 표시할 수 있는, 여기 제이네어도 보여드릴까요? 제가 읽을 부분에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두는데 요거는 빨간색으로 라인, 밑줄이 언더라인이 가 있는 툴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인덱스처럼 색인이 돼 있어서 찾기도 쉽고 또 책은 깨끗하게 보존이 되니까 굉장히 유용한 템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비가 좀 와서 처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 이 채널을 언제 몇 시때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무실 때든 일하실 때든 언제든 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올게요.